돈과 권력, 그리고 착한 영향력이라는 이름의 욕망이 한 사람을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 샘 뱅크먼-프리드의 서사는 경고처럼 시작된다. 암호화폐 거래소 FTX를 세우고 20대의 억만장자가 된 그는 돈을 버는 이유는 기부를 위해서 라고 반복했다. 스스로를 CEO가 아닌 자선가라고 포장했고 세상을 좋게 바꾸겠다는 효과적 이타주의 서사를 전면에 내세웠다. 사람들은 열광했다. 복잡하고 불투명한 크립토 니체에서 신뢰는 곧 생명인데 그는 그 신뢰를 선한 이미지로 선점했다. 낡은 토요타 코롤라, 구겨진 티셔츠와 트레이닝 팬츠, 폭탄 머리, 회사 한켠 빈백에서 쪽잠을 청하는 생활, 이른바 검소와 몰입의 상징들은 그의 대표 아이콘이 됐다. 사람을 돕기 위해 돈을 번다. 는 문구와 함께 그의 얼굴이 들어간 FTX 포스터는 신흥 투자자들의 죄책감을 씻어주는 면죄부처럼 기능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전용기, 바하마의 초호화 펜트하우스, 스타들과의 파티, 내부자들 사이의 복잡한 사적관계 같은 전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미지와 실상이 극단적으로 갈라지는 이 이중생활은 초기에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모든 의혹이 한 줄로 이어질 때 파괴력을 드러내게 된다. 그가 이토록 빠르게 거대한 신뢰를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하다. 첫째, 천재 서사의 완벽한 표준화, MIT 출신의 선만한 외양, 전화회의 중에도 게임, 롤을 켜두는 기행, 격식 없는 태도는 신뢰를 넘어 천재라면 그럴 수 있다. 는 환상과 결합하며 일종의 숭배를 낳았다. 둘째, 왜, why, 위 설득력. 단지 돈을 벌겠다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어 사회를 더 좋게 만들겠다. 는 명분은 이미 돈 많은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흡입력을 가졌다. 셋째, 돈으로 사는 스타 파워. 농구의 스테판 커리, 미식축구의 톰 브래디, 슈퍼모델 지젤 번천 등 초호화 라인업을 전면에 세운 광고는 TV만 켜면 쏟아졌고 대중은 저 정도면 안전하겠지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후발주자였던 FTX는 순식간에 세계 최상위 거래소로 치고 올라갔다. 신뢰를 중시하는 시장에서 착한 얼굴과 큰돈의 보증은 무엇보다 강력한 마케팅이었다. 하지만 이 상승 곡선의 뒤편에는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또 하나의 축이 있었다. 샘이 먼저 만든 트레이딩 회사로 초기부터 막대한 자금을 굴렸지만 회계는 놀라울 정도로 허술했다는 내부자의 증언이 이어졌다. 일단 키워라 는 그의 주문 아래 장부보다 거래량이 우선이었다는 회고는 훗날 핵심 퍼즐 조각이 된다. 공동창업자 아담 예디디아는 버그를 고치다 우연히 FTX에서 알라메다로 거액이 흘러나가는 비정상 경로를 목격했다고 증언했다는 보도도 뒤따랐다. 그때까진 그조차 일시적 유동성 문제로 여겼고 시간이 해결할 거라 믿었다. 이 믿음은 무너질 때 더 아프다. 샘의 상징성은 그가 내건 윤리적 프레임에서 더 커졌다. 효과적 이타주의라는 강명한 신념은 복잡한 금융을 낯설어하는 대중에게 도덕적 단순함을 제공했다. 차가운 이성으로 계산해 최대로 선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는 회사 이익의 50%를 기부하겠다고 공언했고 직원들도 월급을 내겠다고 동참했다. 하지만 몇 달 만에 기부는 흔들렸고 내부에서는 그가 임원 지분 나눔 약속을 번복하고 90% 가까운 지배력을 쥐었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겉으로는 선한 영향력, 안쪽으로는 권력 집중, 이 균열은 사내 곳곳에 미세한 금처럼 번졌다. 동시에 사내 스캔들로 요약되는 권력과 관계의 뒤엉킴에 대한 폭로성 증언들도 언론과 법정 기록을 통해 회자됐다. 특히 알라메다의 핵심 인물이던 캐롤라인 앨리슨과의 관계는 사적 감정과 업무 권한이 어떻게 얽힐 때 리스크가 증폭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중요한 점은 이런 이야기들이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의사결정 구조에 직접적인 잡음을 일으킨다는 사실이다. 리더가 사생활과 권력을 분리하지 못할 때 회사의 윤리적 기준선은 흐려지고 거대한 돈이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그 흐림이 곧 시스템 리스크가 된다.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언론 인터뷰, 포럼, 정치권 로비 논란까지 영향력은 그의 키워드였다. 대통령 꿈 같은 과장된 발언이 주변에서 회자될 정도로 그는 자신이 만드는 파문을 즐기는 듯 보였다. 이때부터 기류가 바뀐다. 시장이 꺾이고 경쟁사와의 신경전, 루머, 그리고 뱅크런 조짐이 겹치면서 그는 트위터에서 FTX는 안전하다, 고객 자산은 건재하다 는 메시지를 연달아 올렸다.
위기 국면의 리더십은 말보다 숫자로 증명해야 하지만 그는 말에 의존했다. 몇 시간 뒤 출금 지연 공지가 떴고 곧 막혔다. 안전하다는 다짐과 인출 불가라는 팩트가 정면 충돌하는 순간 신뢰는 파열음과 함께 붕괴했다. 그제서야 우린 너무 순진했다. 왜 적길 믿었을까? 같은 탄식이 세계 곳곳 커뮤니티를 뒤덮었다. 그러나 이 모든 붕괴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벼락이 아니었다. 오래전부터 결함은 있었다. 이미지로 사는 경영, 윤리의 외조화, 권력과 관계의 혼선, 회계의 실종, 그리고 위기를 말로 이기는 습관. 이 조각들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맞물리며 마침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다음 파트에서는 법정에서 드러난 핵심 쟁점, 고객자산 전용 위혹, 내부 증언, 그리고 유죄 판결로 이어진 전개를 시간순으로 짚고 샘이 끝내 주장한 오해, 위 실체를 파고든다. 여기서 진짜 비밀과 충격이 시작된다. 진실은 말보다 숫자와 로그에서 드러난다. 법정에서 검찰이 파고든 첫 번째 핵심은 구조였다. FTX는 겉으로 고객 자산과 회사 자산을 철저히 분리한다고 광고했지만 내부 데이터베이스에는 특정 계정만 예외를 허용하는 플래그가 있었다고 한다. 알라메다 리서치에만 적용된 이 특권은 마이너스 잔고를 허용하고 자동 청산을 면제하는 식으로 구현돼 있었고 담보의 질이 급락해도 일정 한도를 넘어 계속 차입이 가능했다는 점이 쟁점이 됐다. 단순한 운영상의 편의였다는 변명과 달리 코드 수준에서 특별 대우가 사실상 시스템에 내장되어 있었다는 동료 개발자들의 증언은 배심원단에게 강하게 각인됐다. 여기서 두 번째 핵심이 이어진다. 2022년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코인 담보 가치가 무너지자 알라메다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FTX 고객의 지금이 뒷문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진술들이 나왔다. 내부자들은 그 규모가 수십억 달러에 달했다고 말했다. 캐롤라인 앨리스는 법정에서 알라메다의 대차대조표를 여러 버전으로 만들어 외부 대출기관에 덜 위험해 보이는 버전을 보낸 과정. 그리고 유동성 압박이 심해지자 샘의 지시로 추가 차입과 해지 포지션 정리에 나섰던 과정을 구체적인 날짜와 문서로 설명했다. 당시 그녀가 작성한 시트에는 현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동화가 어려운 토큰과 내부 발행 자산이 뒤섞여 있었고 숫자 옆의 짧은 메모들은 훗날 검찰의 프레젠테이션에서 붉은 하이라이트로 바뀌었다. 공동 창업자였던 아담 예디디아도 증언대에서 자신이 발견했던 이상 징후를 털어놓았다. 버그를 고치다 우연히 본 거대한 마이너스, 회계 장부와 온체인 이동 사이의 불일치, 그리고 내년엔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는 샘의 멘트. 그때 그는 그 말을 위기관리 차원의 솔직함으로 이해했고 시간이 해결하리라 믿었다고 했다. 믿음은 그 자체로 힘이 되지만 숫자가 부정하면 끝이었다. 고조된 긴장은 한 기사에서 폭발했다. 2022년 11월 초 한 매체가 알라메다의 재무구조가 내부 토큰과 고집중 담보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분석을 내놨고 곧바로 시장의 안테나가 켜졌다. 거대 거래소 창업자의 공개 발언 하나가 기름을 부었다. 그날 이후 고객들이 한꺼번에 출금을 시도하는 전형적인 뱅크런이 시작되었고 트위터에서 자산은 건재하다, 인출은 문제없다 는 안심 메시지가 몇 시간 간격으로 올라왔다. 그러나 대기열은 길어졌고 출금은 지연되더니 결국 멈췄다. 신뢰는 부도보다 빠르게 무너진다. 파산 신청은 11월 중순에 이뤄졌고 그 뒤로는 법과 절차의 시간이었다. 재판에서 검찰은 채팅 앱의 자동 삭제 설정, 특정 의사결정이 공개 회의록이 아닌 사적인 채널에서 이뤄진 정황, 그리고 투자자와 고객에게 전달된 메시지와 실제 내부 수치의 괴리를 일관된 내러티브로 엮어냈다. 특히 고객 자산으로는 투자하지 않는다 는 대외 발언과 내부적으로 알라메다가 고객의 취급에 의존했다는 문서 사이의 간극은 배심원의 상식과 정면 충돌했다. 기술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단순한 언어로 재해석한 검찰의 슬라이드들, 예를 들어 특정 지갑에서 특정 법인 계정으로 이어지는 화살표, 자동청산 예외를 켠 코드 스니펫의 핵심 라인, 은 이 사건을 더 이상 시장 실패가 아닌 의도된 선택의 문제로 보이게 만들었다. 변호인단의 논리는 달랐다. 시장 붕괴, 유동성 관리 실패, 급박한 상황에서의 판단 착오. 그들은 샘이 회복 가능성을 믿었고 외부 투자와 자산 매각으로 충분히 메꿀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최소한 사기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샘 본인도 증언대에서
잘못된 선택의 연속이었다. 는 취지로 말하며 오해 프레임을 유지했다. 그가 검소했고 요트나 슈퍼카도 사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사익 편취의 전형적 동기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치품의 유무가 사기 여부의 본질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건 배심원들도 알고 있었다. 법은 동기를 추정할 때 생활양식보다 구조와 행위를 먼저 본다. 고객 자산이 회사의 숨은 리스크를 떠받친 정황. 그 사실을 흐리기 위한 표현 선택과 자료 편집. 특권 계정의 존재와 경영진만 아는 비공개 설정. 이 쌓임이 위도로 읽혔고 배심은 유죄를 선택했다. 판결문이 낭독되던 순간 방청석 한켠에서는 피해자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고 전해진다. 은퇴자금과 학자금, 평생 모은 여윳돈을 넣었다가 며칠 사이에 그 돈과 일상의 안정감을 함께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이 법정에서 공통으로 말한 감정은 분노보다 배신감이었다. 특히 파산 직전까지도 올라온 안심 트윗과 공지가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 두었다는 증언은 뜨거웠다. 한편으로 이 재판은 니체로 여겨지던 크립토 산업의 내부 작동이 대중의 언어로 번역된 드문 순간이기도 했다. 개발자와 트레이더의 전문 용어는 남의 돈으로 내 리스크를 버텼다는 상식으로 요약되었고 깔끔한 후킹 문구들은 사실과 다른 메시지라는 법적 정의로 바뀌었다. 이미지 경영은 법정에서 유효하지 않았다. 남은 질문은 두 가지였다. 하나, 파산 절차를 통해 피해자들은 실제로 얼마나, 어떤 기준으로,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가? 둘, 이 사건의 교훈은 무엇이며 다음 거품과 유혹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 1월 초 기준으로 제시된 회생안의 큰 틀과 남아있는 자산 처분과 환수 소송의 진행 속도, 그리고 환급 절차를 둘러싼 주의사항까지 현실적인 뒷이야기는 차갑다 못해 건조하다. 하지만 그 건조함 속에야말로 진짜 회복의 길이 놓여 있다. 다음 파트에서는 파산재단이 제시한 상환구조와 일정, 시장이 떠들던 수익 회수 사례, 그리고 2차 피해를 노리는 피싱과 스캠을 피하는 체크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왜 선한 이미지와 선한 의사가 모자라면 오히려 위험한지, 착한 이야기로 포장된 욕망이 어떻게 시스템을 무너뜨리는지, 우리가 일과 돈을 대하는 태도에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까지 짚어서 마무리하겠다. 이제 남은 건 숫자와 일정이다. 파산 절차의 차가운 언어로 보상 테이블을 펼치면 과장과 미화가 사라진다. 핵심은 이렇다. FTX의 회생 계획은 2025년 1월 3일부로 효력이 발생했고 첫 지급 타깃은 이른바 컨비니언스 클래스, 컨비니언스 클래시즈, 1905만 달러 이하 고객로 설정됐다. 이들은 요건을 갖추면 효력 발생일로부터 최대 60일 안에 현금 지급을 받도록 설계됐다. 실제로 FTX 리커버리 트러스트는 2월 18일 1차 분배를 시작했고 분배 대행사는 비트고와 크라켄, 크레이큰이 맡았다. 절차상 필요한 건 포털 로그인, KYC, 세무 양식 제출, 대행사 온보딩이다. 동시에 지갑 연결을 요구하는 메일은 전보 피싱이라는 경고가 공식 채널에서 반복됐다. 이 문장은 언젠가 준다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준다가 명확히 박힌 문장이다. 그 다음 흐름도 이미 공지됐다. 2025년 8월 15일을 기준일, 레코드 데이트로 잡고 9월 30일 전후에 다음 분배가 예정돼 있다. 이번 분배에는 앞선 분배에서 제외됐던 허용, 얼라우드, 청구, 일반 무담보 채권까지 포함되며 대행사 라인업에 페이오니어가 추가됐다. 일정과 대상, 주의사항, 이체는 대행사 계정으로 들어오며 이후 관리 책임은 개인에게 있음까지 세부 문구로 못 박혀 있다. 퍼센트로 환산한 체감치는 어떨까? 법원이 승인한 큰 틀은 대부분의 고객에게 파산 신청일 기준 청구액의 최소 약 118% 현금 상환이다. 여기엔 소액 청구자, 컨비니언스 클래스, 우선 지급, 60일 내 지급이라는 타임박스가 붙는다. 다만 2%는 승소 배당 같은 상한이 아니라 청구액 기준의 현금 환산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불만이 터져나온다. 상환 기준이 코인 물량이 아니라 2022년 11월 파산 신청 당시의 달러 가치이기 때문이다. 법리는 간단하다. 파산법은 청구를 청산 기준 시점의 달러로 정리한다. 그런데 코인 시장이 이후 폭등하면서 고객 입장에선 같은 코인으로 돌려줬다면 훨씬 컸을 수익을 놓쳤다고 느낀다. 숫자는 법을 따랐고 감정은 시장을 따른 셈이다.
다만 상환 재원의 외는 분명하다. 회생팀은 남은 토큰을 성급히 던지지 않고 현금화 전략과 우량자산 매각, 클로백, 세금 분쟁 리스크 정리로 캐시풀을 키웠다. 특히 생성형 AI 붐이 수혜주였던 엔스로픽, 지분 매각은 대표적 회수 사례였다. 2024년 3월 법원 허가 후 약 8억 8.400만 달러 규모의 매각이 진행됐고 이 딜이 현금 보강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었다. 언제 돈이 들어오느냐? 가 가장 실감나는 질문일 것이다. 답은 절차 참여 상태에 달렸다. 이미 1차 분배 대상이었던 소액 청구자라면 KYC 세무 양식 대행사 온보딩만 끝내면 영업일 기준 1, 물결표 3일 내 도착 2 공지됐다. 이후 분배 라운드는 허용 청구 정리 속도, 분쟁 청구 준비금 감액, 추가 현금화 진척도에 따라 배치된다. 실제로 2025년 7월 법원 인가를 거친 분쟁 청구 준비금 약 19억 달러의 감액으로 다음 분배 재원이 열렸고 기준일과 지급 예정일이 함께 제시됐다. 절차는 느리지만 계속 움직이고 있다. 동시에 2차 피해를 노리는 피싱이 분배 속도로 붙어온다. 원칙은 3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공지 로그인은 반드시 공식 포털 claims-tx.com로만 접근한다. 링크가 메일에 있더라도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다. 둘째, 지갑 연결을 요구하는 순간 100% 피싱이다. 분배는 대행사 계정으로만 이뤄진다. 셋째, 지급을 빨리 받게 해주겠다는 대가로 소액 테스트 송금, 수수료 선납을 요구하면 즉시 신고한다. 이 경고는 효력 발생일 공지와 초기 분배 공지에 일관되게 포함됐다. 법정 드라마의 여운도 짚고 넘어가자. 샘 뱅크먼프리드는 2024년 3월 전자사기 음모 등 7개 유죄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 중이지만 1심의 중형은 고객자산 전용 특권 계정 허위 메시지라는 구조적 의도를 인정한 배심의 판단 위에 놓여 있다. 한편 알라메다의 전 CEO 캐롤라인 앨리스는 광범위한 협조와 증언에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내부 문서 편집, 대차대조표 여러 버전 작성 같은 실무 행위가 어떻게 시장 신뢰를 붕괴시키는지 재판부는 형량으로 메시지를 남겼다. 결국 이 사건이 남긴 가장 불편한 교훈은 선한 이미지가 신뢰의 필요 조건일 수는 있어도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거액이 흐르는 니체일수록 신뢰는 이미지 오른쪽 화살표 구조 오른쪽 화살표 숫자 오른쪽 화살표 행위 위 순서로 검증돼야 한다. 이미지로 시작한 신뢰가 구조 검증을 거치지 못하면 위기 때 리더는 말에 기대게 된다. 말은 불을 끄지 못한다. 고객 예치금과 회사 리스크를 같은 그릇에 담는 순간 시스템은 내부에서부터 붕괴한다. 그래서 사내 스캔들은 가십이 아니라 의사결정의 잡음이 된다. 권력과 관계가 얽히면 기준선이 흐려지고 흐림은 숫자에 번역돼 회계와 거버넌스를 갉아먹는다. 이 이야기를 3과 1의 태도로 번역하면 더 또렷해진다. 첫째, 왜는 명분이 아니라 절차여야 한다. 좋은 의도는 코드 장부 권한 분리로 증명된다. 둘째, 속도보다 가시성이다. 성장 곡선이 아무리 가팔라도 로그, 데이터와 내부 통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곡선은 나중에 추락선이 된다. 셋째, 말보다 타임라인, 위기 커뮤니케이션은 언제 무엇을 어디로 지급, 같은 기계적인 문장으로 완성된다.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는 투자자든 고객이든 다음 유혹 앞에서 체크리스트를 들이대야 한다. 리더의 사생활과 권력이 분리돼 있는지, 예치와 운용이 장부상 명확히 구획되는지, 예외 계정의 존재가 독립감사로 점검되는지, 위기시 말이 아니라 데이터로 진정시키는 문화를 갖췄는지, 이 4가지가 다음 FTX를 거르는 최소 필터다. 이 사건의 커튼콜은 화려하지 않다. 어떤 이들은 원금 플러스를, 어떤 이들은 시장의 상승분을 놓쳤다는 씁쓸함을 받는다. 하지만 분명한 게 하나 있다. 착한 의도만으로 선한 시스템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좋은 시스템은 의도를 통제하는 기술과 절차로만 완성된다. 그리고 그 기술과 절차가 무너질 때 착한 얼굴은 아무도 지켜주지 못한다. 이 모든 게 남긴 경고를 잊지 않는다면 다음 거품이 불을 박수는 조금 더 현명해질 수 있다.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